큰 꿈을 위한 성취감의 가치, 화목을 위한 행복함의 가치, 보람을 위한 나눔의 가치. 당신의 소중한 가치를 버리시겠습니까? 성매매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갑니다. 성매매 방지 캠페인. 지난달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첫 고위급 회담이 오늘 열렸습니다. 남북은 다음 달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착공식을 열기로 하고 이달 말부터 북측 구간 현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수학교에서 자폐아동에게 교직원이 또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세종시 누리학교 교사가 9살 자폐아의 목을 조르고 사회복무요원도 폭력을 휘두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4월부터 대한항공 일가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조양호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물컵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씨는 끝내 기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정황이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됐습니다. 경찰은 쌍둥이 자녀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독일 벤츠의 국내 딜러사인 더클래스 효성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인 등 VIP 고객에게 차값을 40% 이상 할인 판매한 반면 일반 고객들한테는 하자 보수 차량을 신차로 속여 팔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남북한은 오늘 고위급 회담을 열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다음 달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산가족 면회소 상시 운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회담은 다음 달에 금강산에서 열리고 보건 분야 회담, 체육 회담들도 잇따라 열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측 대표단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 평화의 집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위급 회담도 언결이가 지금 소망하는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데 이제 기여할 것이라고. 평양 공동선언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첫 고위급 회담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돼 5시간 만에 결론을 냈습니다. 남북은 먼저 다음 달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 현지 조사는 이달 말부터, 동해선 현지 조사는 다음 달 초에 시작됩니다. 계절적으로 겨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대략 이 정도 일정을 목표로 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오는 22일 병해충 공동방제 등을 논의하는 산림협력 회담을 시작으로 보건회담과 체육회담도 잇따라 열기로 했습니다.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 등을 논의할 적십자 회담은 다음 달 금강산에서 개최됩니다. 다만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 문제는 장성급 회담으로 공을 넘겼고 평양예술단 답방 공연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이번 회담을 취재하는 공동취재단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를 제외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회담의 성격과 중요성을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통일부 출입기자단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통일부 측에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남북은 오늘 회담을 통해서 교류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철도, 도로 연결은 물론 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공동조사까지 제재 위반 논란을 최대한 피해가면서 준비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차분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유지향 기자입니다. 이번 철도 공동조사는 서해 쪽은 휴전선에서 신누지까지, 동해 쪽도 최북단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라산역에서 출발한 우리 측 조사 차량은 신의주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동해 쪽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사실상 동서철길 북측 전 구간을 약 한 달에 걸쳐 조사하게 됩니다. 구간 연결이던 과거 사업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2달 전 유엔사에 막혀 무산됐던 공동조사 재추진은 그만큼 철도 연결에 대한 남북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대북 제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열차 연료인 경유조차 공동조사 뒤 나머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유엔사와 또 이렇게 협의할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의 합의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공동보도문엔 담기지 않았지만 남북은 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조사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서해 경제특구와 동해관광특구 조성은 경협의 핵심입니다. 제재 완화 이후의 얘기지만 일단 대비는 하자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 국면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 경협을 확대할 수는 없지만은 공동조사는 제재와 무관한 분야이기 때문에 관건은 역시 비핵화 진전입니다. 이산가족 상설변에서 전면 개보수도 장비와 물자, 연료까지 필요한데 유엔에서 포괄적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도착 상태의 북미 간 비핵화 국면에 돌파구가 마련되느냐 여부에 남북 협력 사업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이렇게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에서 순방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회담은 잠시 후 파리 개선문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회동의 관심은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논의 결과로 모이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만큼 대북 제재를 비롯한 비핵화 상응 조치와 관련해 포괄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실제 회담에 앞서 프랑스 현지 언론과 서면 인터뷰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정책 방향이 유사한 정치적 동반자로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에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동시에 신기술과 환경을 비롯한 각 분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프랑스에 수출된 우리 대기업의 수소 전기 자동차에 시승했습니다. 또 파리 시내 한복판에 있는 충전소를 찾으면서 혁신 성장의 해외 진출에 힘을 실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참여한 한류 콘서트도 참관하는 등 양국 간 문화교류 활성화에 대한 관심도 나타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을 상대로 한반도 평화 지지세 확산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반발짝 앞선 비핵화 촉진 행보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학생 인권의 사각지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인강학교와 교남학교에 이어서 이번엔 세종시의 누리학교에서도 교사와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 학생을 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교육당국의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황경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폐장애 2급을 가진 9살 김모 군의 사진입니다. 목덜미 곳곳에서 붉은 상처가 눈에 띕니다. 지난해 4월 아들을 데리러 학교에 간 김 군 아버지는 교사가 아들을 거칠게 흔드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아이는 이거 좀 놔주라고요 하는데 제가 들어갔는데도 안 놔주면서. 병원에 데려가니 목을 조른 듯한 타박상도 발견됐습니다. 선생님이 저쪽으로 끌고 가서 목을 조르고 눕혀서 머리를 찢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의 문제 제기에 학교 측은 훈육 차원이었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폭행은 또 벌어졌습니다. 지난 1월, 이번엔 사회복무요원이 아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겁니다. 손목엔 멍과 긁힌 상처가 뚜렷했고 배에서도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복무요원이 서 있는데 애가 밑에 깔려 있어요. 가랭이 사이로 구두를 이렇게 끼고 무릎으로 여기 명치를 누릅니다. 내가 뭘 잘못 봤나 싶고
부모는 학생들을 거칠게 다루는 교사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손목을 잡고 끌어요, 그냥. 그럼 걔는 맨사에 나온 상태에서 복도에 배를 깔은 채로 끌려 들어가는 거야. 제 부모는 저걸 할까? 교육청과 국민권익위 등의 민원을 넣어봤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대안도 없었습니다. 학교와 척을 지면 얘는 갈 데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로서는. 김군의 부모는 최근 특수학교 폭행 사건이 잇따라 보도된 것에 용기를 얻어 KBS에 제보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폭행을 당한 장애 학생 부모는 그동안 학교와 교육청에 해당 교사를 징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당 학생을 가해자로 몰아서 강제 전학시키고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계속해서 방준원 기자입니다. 김군의 부모는 학교와 교육청에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 용서하자 이러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말씀이 각서를 받을 수 있대요. 폭력을 휘두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민원을 내셨잖아요. 권익위원회고 교육부장회고 교육청, 그럼 거기 판단한다. 부모가 계속 항의하자 오히려 학교가 아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아 올해 초 강제 전학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사유가 없어요. 그냥 가해자일 뿐이야. 의자를 발로 찼다든지 침을 뱉었다든지 다른 애들을 예를 들어 이렇게 쳤다든지 다른 애들도 똑같이 했던 행동들이에요. 취재가 들어가자 학교 측은 아이가 먼저 교사를 때려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제 전학은 다른 학부모들의 신고가 들어와 절차대로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이제 지도 과정에서 가행했고 2학년 학부모님들 전체가 다 이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다 가득 차 있어요. 세종시 교육청은 조사 결과 교사가 학생의 뒷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인권 침해를 한 사실은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교사가 학생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해 징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세종 누리학교는 지난 8월 특수학교 실태조사에서 인강학교나 교남학교와 마찬가지로 양호 판단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소환돼서 현재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수사 상황 알아봅니다. 이지훈 기자,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가장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 전 차장이 순순히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에 들어간 지 4개월인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 12시간이 다 돼갑니다. 임 전 차장은 조사에 앞서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 수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모든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게 임 전 차장에 대한 검찰의 판단인데요. 그런 만큼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여러 차례 소환해 모든 의혹을 캐물을 계획입니다. 오늘 조사는 법관 사찰 의혹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뒷조사하거나 불이익을 준 혐의입니다. 그동안 조사를 받았던 판사들은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사찰 관련 문건을 만들고 실행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임 전 차장은 검찰의 추궁에 강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찰이 아니라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였다는 취지입니다. 국제인권법 연구의 와해 시도와 관련해선 예규에 따라 연구의 중복 가입을 금지했을 뿐이지 불이익을 줄 의도가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가는 길목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임 전 차장의 조사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올 초 음료수 투척 사건으로 촉발된 대한항공 사주 일가 비리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양호 회장은 불구속 기소하고 차녀 조현민 씨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시작됐던 조 회장 일가 비리 수사가 말 그대로 용두사미가 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올 들어 조양호 회장 일가는 모두 14차례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검찰의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양한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포착됐습니다. 면세품 납품 과정에 가족 회사를 끼워 넣어 수수료를 챙기도록 해주고 새 자녀들의 주식을 계열사가 비싸게 사주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어머니에게 회사 월급을 주고 집안 묘지 관리까지 회사 돈으로 한 혐의 등이 드러났습니다. 횡령과 배임, 사기, 해외 자산 미신고에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7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추가 확인된 범죄 혐의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법원의 영장 발부가 한층 엄격해진 분위기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녀 조현민 씨는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특수폭행과 업무방해는 무혐의, 폭행 혐의는 물리력을 행사한 건 맞지만 피해자들이 원치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4월부터 본격화된 주요 수사는 검찰과 경찰, 이민특수조사대 모두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의 밀수 혐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치고는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서울 승명여고에서 불거진 시험 문제 사전 유출 의혹은 점차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학교 전 교무부장인 아버지의 휴대전화 등에서 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쌍둥이 두 딸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윤보미 기자입니다. 서울 승명여고에서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지난 7월 말.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갑자기 성적이 오른 게 이상하다며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아이들이 문제풀이법을 교정해 열심히 공부했다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결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PC나 핸드폰도 압수하셨나요? 수사 한 달여 만에 경찰은 아버지에 이어 두 딸을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시험에 관해 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일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해 증거 분석 작업을 벌인 결과 특히 휴대전화에서 문제 유출을 의심할 만한 여러 건의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시험지 촬영본이나 정답 같은 직접 증거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거가 나오고 또 이렇게 쌍둥이들까지 이렇게 혐의가 있고 입건이 됐다고 하니까 더욱더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경찰은 어제 아버지와 쌍둥이 딸을 다시 불러 새로 확인한 정황 증거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두 딸 중 한 명이 지난 6일 1차 조사 때처럼 답답함을 호소해 조사가 중단돼 조만간 재조사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학교 측에 최근 치러진 중간고사 성적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윤보미입니다. 서울에 이어 전남 목포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도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학교 측은 뒤늦게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송현 기자입니다. 2학기 중간고사를 사흘 앞둔 2일. 이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교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중간고사 파일을 보고 영어 시험지를 출력했습니다. 시험지 12개 문항 가운데 11문항이 그대로 출제됐고 A군의 영어 성적은 20점 정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두세 문제 보고서 겁이 나서 너를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A군이 시험지를 출력한 다음 날 또 시험지가 유출됐습니다. 2학년 자습실의 한 책상에서 발견된 서류 봉투에 영어 시험지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봉투 안 메모지에 따로 표시된 4개 문항은 변별력을 가르는 중요 문제였습니다. 서류 봉투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위에로 뭐가 삐져나와 있더래. 위에가 2학기 중간고사라는 딱 그게 보이는 타이틀이 직인이 안 찍혀진 그 시험지 있죠. 그 시험지가 있었어. 그래서
너무 이제 자기가 황당히 이제. 학교 측은 시험지가 잇따라 유출됐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추가 조사는커녕 감독기관인 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육청으로 보고 들어온 거는 그 기타 다른 건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이 건에 대해서만 지금 이제 보고가 돼 있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재시험을 치르기로 해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유출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지난주 교육청 감사에서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국가 지원금을 마음대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며 며칠째 포털 검색어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부모들의 배신감, 국민적 공분이 크다는 얘기겠죠. 사립 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은 한 해 2조 원에 이를 정도지만 지금껏 감사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않았는데요.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육부도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사립 유치원. 원장이 교비를 빼돌려 차량 할부금과 아들 대학 입학금 등으로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모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힘들게 벌어서 유치원도 보내고 하는데 그런 데다가 얼토당토하는 데다 썼다는 자체가 원장 선생님 믿고 보냈는데. 사립유치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공립화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한 해 2조 원가량. 유아 한 명당 한 달에 누리과정 지원금 22만 원, 방과 후 활동 지원비 7만 원, 그리고 교사 처우 개선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2년 누리과정 예산이 도입되면서 사립유치원에도 국공립유치원에 준하는 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현실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고 사립유치원 측은 반발해왔습니다.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줘야 돼요.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 재무회계 규칙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되죠. 유치원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게 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입법도 추진됩니다. 지원금을 횡령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거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할게요. 예, 그렇습니다. 법 개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나 현재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조차 유치원 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누가 이거 해결해야 돼요? 교육청이 해야 돼요. 예. 교육청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무관용을 원칙으로 한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교육청 감사관 회의와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네, 지난 주말 있었던 히말라야 등반 원정대 사고 관련 속보입니다. 김창호 대장 등 한국인 5명의 시신을 당초 예정과 달리 현지에서 화장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구하기로 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 현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용준 기자, 네, 지금 시신이 안치된 병원에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신들을 한국으로 운구할 준비는 잘 돼가고 있나요? 네, 이곳 네팔 카트만두의 트리부반 국립대학병원은 모두 4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건물 안쪽에 영안실 건물이 별도로 있고요. 영안실은 촬영이나 취재가 통제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저희 취재진이 촬영하지 않는 조건으로 영안실 안쪽에 들어갔을 때는 한국인 원정대의 시신과 또 현지인 사망자의 유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현지 유족들은 부검 절차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고요. 그리고 이어서 네팔 문화에 맞게 또 시신을 바로 인도받아서 화장터로 시신을 옮겼습니다. 애초 한국인 원정대 시신도 현지에서 화장을 부검 후에 진행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유족들과 산악연맹 관계자들이 네팔로 오는 항공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시신을 보존해 한국으로 운구하는 쪽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네팔에서는 거의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인데요. 현재는 사망진단서 발급 절차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고요. 한국까지 이송하는 동안 시신이 부패되지 않도록 부패 방지 조치도 끝낸 상태입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시신을 화장하지 않고 운구하는 일이 매우 드물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을까 궁금하네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팔은 장례 문화가 원칙적으로 화장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고 또 보존하는 방법을 찾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보관할 이 알루미늄으로 된 관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었는데요. 다행히 네팔 현지에 20개 정도의 알루미늄 소재의 관이 확보됐고 그중에 5건을 확보했습니다. 영안실에 보관된 시신을 관으로 옮길 예정이고요.
이후에는 오늘 오후 한국에서 이곳 네팔로 출국한 외교부 신속 대응팀을 중심으로 차후 절차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시신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 저녁 7시 40분에 출발하는 비행기로 이송됩니다. 시신은 한국 시간 모레 아침 5시쯤에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한국에 도착한 시신은 각 유족에게 인계될 예정입니다. 또 모레 오전부터 고인들의 넋을 기를 수 있는 합동 분향소가 서울시립대에 마련됩니다. 지금까지 네팔 카트만두 현지에서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어제 유류세 인하 방침을 밝혔는데 일단 6개월 동안 10%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휘발유의 경우 최근 한 달간 50원이 오를 만큼 상승세가 가파르다 보니 유류세 인하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보도에 임세흠 기자입니다.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의 인하폭을 우선 1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유류세를 내렸던 10년 전에도 인하폭은 10%였습니다. 만약 대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이달 말까지 국제유가가 계속 이상 폭등하면 인하폭은 20%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기간은 일단 6개월로 잡고 있지만 이 기간에도 기름값이 계속 오르면 기간은 연장할 수 있고 중간에 기름값이 내려가더라도 최소 6개월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낸 이유는 무엇보다 기름값 부담을 덜어줘 소비와 투자를 조금이나마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상승세인 건 부담입니다. 휘발유 값은 지난 한 달 동안만 1리터에 50원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 세금을 깎아줘도 국민들이 느낄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도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기름값은 한 달 만에 유류세 인하 전 가격으로 돌아갔고 이후 더 올랐습니다. 민간 쪽에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는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10%가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이라서 소비를 크게 진작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정부는 심리적인 부담 완화는 물론 화물차 등 차량 운행이 많은 자영업자들의 비용을 줄이고 최근 상승 조짐을 보이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도 유류세 인하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웅입니다. 독일의 자동차 브랜드 벤츠의 국내 딜러사인 더클래스 효성이 지난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인에게 차값을 40% 이상 할인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할인액이 3천만 원이 넘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체 VIP 리스트를 만들어 고위층을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반면 일반 고객들에게는 하자를 보수한 차량을 새 차라고 속여 팔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오현태 기자입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 씨의 자택입니다. 차고에 놓인 흰색 벤츠는 변 씨의 부인 박모 씨가 지난해 2월 구입한 차량입니다. 사모님 안 계세요? 차고에 있는 흰색 벤츠는 사모님 차인가요? 박 씨는 정상가 7,900만 원짜리 차량을 41% 3,300만 원이 할인된 4,600만 원에 샀습니다. 이 차량을 판 딜러사 더클래스 효성 직원은 회사 마진율인 12%보다 훨씬 높은 할인율이라며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와 함께 효성이 이른바 VIP 리스트를 만들어 사회 고위층을 관리한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른바 VIP 리스트가 여전히 존재하고요. 거기에 고위층이 모두 망라됐다는 그런 제보도 있습니다. VIP에게는 파격 할인을 해줬던 효성은 일반 고객에게는 최근 3년간 하자보수 차량 1,200여 대를 새 차처럼 팔기도 했습니다. 올해 4월 내부 고발로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효성 측은 뒤늦게 해당 고객에게 하자 정도에 따라 엔진오일 무료 교환권 등을 지급했습니다. 효성은 변양균 씨 부인 차량과 관련해선 지난 5월 영업 담당 임원이 2,600만 원을 과도하게 깎아준 걸 적발해 징계 처리하고 해당 금액은 임원에게서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변 씨 측에게도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대규모 영구 임대주택 단지가 건설의 삽질을 시작했고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공공임대주택 사업. 정부가 바뀌면서 이름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에만 2억 6천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서울 면적의 약 40% 정도 되는 규모를 공공임대 택지로 개발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약 125만 채로 전체 주택수의 6.5%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보다도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죠. 급등한 집값을 잡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공주택을 통해서 서민들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정부가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래서 높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 아파트들은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의 임대아파트 주민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10년간 살아온 아파트가 임대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져 우선권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집을 살 수가 없어서입니다. 저는 시세 차익을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10년 후에도 우리 아이들이 이 지역에서 같이 자라온 친구들과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하고 운 좋게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살아도 이렇게 10년 후엔 주거 불안이 다시 시작되기 일쑤입니다. 새로운 임대아파트 건설은 지자체와 인근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0만 채가 들어설 택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지자체와 합의가 안 돼 3만 5천 채 규모 택지만 발표했습니다. 집값 떨어지고 세도서 안 들어올 것 같고 5평짜리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쓰레기 슬쩍슬쩍 버리고 가고 개는 또 많이 키워가고 훔치고 놓고. 임대 주민들에 대한 이런 막연한 선입견은 공공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걸림돌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공임대단지 옆에 위치한 이 초등학교는 입학 거부와 전학 사태가 잇따르다 결국 폐교 조치됐습니다. 또 수요 공급이 잘 맞지 않는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대중교통망이나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에도 무턱대고 짓다 보니 6달 이상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11,000여 가구에 이릅니다. 물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교외 지역에 입지를 선호를 할 텐데 대량 공급하는 행위는 신중하게 결정이 돼야 되고요. 집값 안정을 겨냥해 임대주택 공급량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양질의 집을 공급하는 게 더 시급한 때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보신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이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주거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작은 땅덩이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게 서울과 비슷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의 2배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죠. 그러면 집값은 어떨까요? 싱가포르의 신규 분양 아파트 평균 가격은 3억 원이 좀 넘고 자기 집에서 사는 비율도 90%나 됩니다. 서울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좁은 곳에서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 집값이 비싸야 될 것 같은데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오대성 기자가 싱가포르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 동부 지역의 한 지하철역. 주변에 플랫이라고 부르는 공공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았습니다. 택시기사인 유소프 야콥 씨는 방 3개에 거실과 부엌이 있는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짜리 집에 3대가 같이 삽니다. For having houses is a necessity. The children go to school easier. Vicinities, the price of the house might be better than that is suburb area.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은 임대가 아닌 분양 방식으로 공급되는데 전체 주택의 80%를 차지합니다. 가격은 민영 아파트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지하철역과 연계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자리하는데요. 또 다른 특징은 중산층도 만족할 만한 다양한 크기의 주택이 많다는 점입니다. 20여 년 전 주거지역으로 개발된 아파트 단지. 자녀방 2개의 안방, 서재, 별도의 옷방까지 크기 150제곱미터의 고급형 공공아파트입니다. 엘레나 씨는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 원에 분양받아 26년째 살고 있습니다. The reason why I stay here is because it's very comfortable and then I'm so used to the community, the people around here, and I just like it. Yeah. And I didn't think of moving to a new place. 주거 취약계층은 물론 중산층도 2번까지 신규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규정상 한 채만 소유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공공주택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건 애시당초 힘든 구조입니다. 일당 장기 체제라는 정치적 상황과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는 경제 시스템이 물론 우리와는 다르지만 땅이 좁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집이 있어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다는 싱가포르 정부 특유의 홈오너십 철학은 이 공공주택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자가 점유율을 급속히 끌어올렸습니다. Be for sale for only households who are below certain income. They then must live in it for a period of time. Because they are homeowners, the negative idea of living in public housing will not be as 실수요자들이 살기 편리한 내 집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도 공공주택이 단지 저소득층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제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아이들 실종 사고를 대비해 경찰에 지문과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아를 막는 효과가 있지만 정보인권 침해 논란도 계속되는 부분인데요. 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업무에 민간업체가 동원되고 있었고 정보 관리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경찰지구대. 아이 엄마가 아이 지문과 사진, 병력 등과 부모의 개인정보를 등록합니다. 실종될 때를 대비해 아이의 정보를 등록하는 겁니다. 행동도 활동도 많아지고 호기심이 많을 시기라서 제가 한눈파는 사이에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하지만 자진 등록률이 낮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은 누굴까? 경찰관이 아닙니다. 현장 방문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한 겁니다. KBS가 입수한 내부 문건입니다. 업체 측이 무직자나 대학생 등 이른바 알바를 쓴 정황까지 나옵니다. 어디 애기 이름이나 이런 지문이 어디 쓸지도 모르니까 솔직히 좀 그거는 겁이 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수집한 정보를 경찰망에 등록하고 수정할 권한까지 부여받았습니다. 또 신청 서류는 바로 파기해야 하지만 사무실에 보관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권역장님들도 현장 방문 다 나가서 책임자가 안 계시는데 갑자기 오시면 요새 일하시는 분들이 당황스럽잖아요. 민간 위탁을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록 후 바로 폐기를 해야 되는 게 법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장기 보관도 하거든요. 그 부분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사전 등록제로 480여 명이 가족을 찾는 등 효과가 크지만 등록률이 저조해 어쩔 수 없이 위탁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민간업체의 개인정보 지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국정원과 군에 이어 경찰의 여론 공작 전모가 최종 확인됐습니다. 2010년부터 12년까지 이런 여러 이슈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트위터 글과 댓글 등을 남겼는데 여기에 가담한 경찰관이 1,500여 명에 이릅니다. 이게 범죄란 건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경찰은 차명 아이디나 해외 IP 등을 활용해 최대한 흔적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무법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경찰의 조직적인 범행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유진 기자가 더 취재했습니다. 대공사건을 전담하는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004년 고가의 인터넷 시스템을 구입합니다. 인터넷 통신을 몰래 감시하는 감청 기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구입 직후부터 법원 영장이 없는 불법 감청에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진보적인 시민단체의 인터넷 게시판을 뒤져 글쓴이의 IP 등을 역추적하고 문제 인사로 지목된 개개인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무단 열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엔 시스템 납품업체가 적극 가담했습니다. 해당 민간업체가 경찰이 의뢰한 감청을 실행하면 경찰은 유지보수 비용이란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대가를 지급했던 겁니다. 그 감청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으신 거예요? 지난번에 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해놨어요. 그럼 우리가 그쪽에 예전에 납품을 했었죠. 불법 감청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돼 최소 수십 건 이상 실행됐습니다. 시스템 구입과 유지 보수 비용도 경찰청 예산이 공식 집행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보안수사관 민모 경정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지휘부가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흔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별수사단은 공소시효가 남은 2010년 한 해의 불법 감청에 관련된 민경정과 민간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며 한동안 미세먼지 걱정을 좀 잊고 살았는데 다시 시작인가 봅니다. 오늘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미세먼지는 추위와 함께 앞으로 더 자주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을 휘감은 희뿌연 먼지층이 지상 500m 상공에서 포착됩니다. 안개가 내려앉은 것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빌딩 숲.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입자가 작아 몸에 해로운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보건기구 권고치에 3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산둥반도에 자리 잡은 안정된 고기압에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온 북서풍에 실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내 오염물질까지 더해져 고농도 미세먼지가 축적됐습니다. 짙은 미세먼지는 내일 오전까지 한반도 상공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농도가 낮아질 걸로 예상되고요. 다만 일부 영남권은 일평균 농도가 나쁨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에 밀려온 불청객 미세먼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통계를 보면 남동풍이 우세한 여름철에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 미세먼지 농도는 11월부터 다시 높아지고 겨울과 초봄까지 절정에 이릅니다. 중국에서 본격적인 난방이 시작돼 고농도 스모그가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추위가 일찍 찾아온 만큼 미세먼지 습격이 더 잦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불법으로 개조된 차량이 많다 보니 안전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어제도 환기가 되지 않는 개조된 캠핑차 안에 숯이 남아있어서 잠들어 있던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바닷가 공터에 캠핑용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경찰 출입 통제선 안에는 음식을 먹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차량 안에서 잠을 자던 82살 김모 씨와 50대 아들 2명이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0도까지 떨어진 추운 새벽 기온 탓에 이들은 캠핑카의 창문을 모두 닫아둔 채 잠이 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밖에서 고기를 굽고 남은 숯이 담긴 화덕이 차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좁은 밀폐 공간에서 저산소증이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뇌세포하고 식물세포를 포함한 전신 조직에 심한 쇼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인지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2달 전 어머니를 여인 2 아들이 연로한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 캠핑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차량은 1톤 화물차에 캠핑시설을 결합한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개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창문 외에는 환기 설비가 없고 가스 감지기도 없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캠핑용 개조 차량이 전국에 6,500여 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소도 소모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물질이 이제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그런 것들이 이게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고 밑에 축적이 됩니다. 그럼 누워 있으니까 빨리 중독이 될 수밖에 없죠. 광주에서도 텐트 안에서 부탄가스로 작동하는 온수 매트를 켜고 잠자던 부부가 숨지는 등 캠핑 난방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바람의 색이나 방향이 갑자기 변하는 현상을 윈드시어, 급변풍이라고 하는데요.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이런 바람이 불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장에게 미리 예보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공항 대부분은 이 윈드시어 관측 장비가 없는 실정입니다. 유란 기자입니다. 착륙 직전 비행기가 갑자기 뒤집힐 듯 휘청합니다. 악천후 속에서 착륙을 준비하던 비행기가 훅 땅으로 떨어집니다. 윈드시어, 급변풍에 휘말린 겁니다.
33년 전 미국에서는 급변풍을 만난 항공기가 떨어져 13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후 미국은 모든 공항에 급변풍 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예보를 합니다. 온다. 됐다. 이로 가는데요. 오나. 우리나라 공항에도 해마다 윈드시어 경보가 500여 건 내려집니다. 하지만 대부분 관측 장비가 아닌 예보관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장비를 측정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경험상 알려주니까 확률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저희도 이게 맞는 정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하니까 대비도 늦을 수가 있고 그렇죠. 김포 등 민간공항 4곳과 민간 여객기가 내리는 군공항 8곳에는 관측 장비가 아예 없습니다. 그나마 장비가 설치된 공항은 단 3곳, 제주와 양양공항에는 저층 관측 장비 하나뿐입니다. 미국 기상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 장비만으론 관측 적중률이 절반이 안 됩니다. 현재 인천공항 한 곳만 90% 이상 적중이 가능하도록 2종류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장비가 없으면 윈드시어 관측이 좀 힘듭니다. 힘드시죠. 현재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점점 더 발생할 수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꼭 필요한 문제죠. 이 장비가. 해야 됩니다. 예산은 어차피 기상청이 그런 뜻을 가져줘야만 기재부도 이해를 하고 해주는 거거든요. 지난해 기상청은 제주공항 윈드시어 관측 장비 예산 30억 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시안은 사증면에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다양한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며 주민등록번호는 삭제됐습니다. 정부는 12월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 디자인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서울 동덕여대 등 대학 캠퍼스와 중학교 등 공공장소 여러 곳에서 알몸으로 음란 행위를 하는